초대 경찰국장 동지파라 출세한 자. 제가 동지파라 출세한 X라고 좀 표현을 완화시키긴 했습니다만 참 참담합니다. 김순호 치안감 초대 경찰국장으로 지금 내정이 된 걸로 지금 알려져 있지요. 근데 이분이 과거 전력이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성균관대 출신이라고 하는데 지금 성대 동문들이 다 같이 들고 일어나서 그때 1989년 너 뭐 했냐? 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 뭐 했냐? 무슨 짓을 했냐? 그때 일을 밝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87년 6월 항쟁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대통령 직선제를 국민의힘으로 쟁취를 했던 때죠. 그런데 국민의힘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했건만 민주주의의 봄은 아직 오지 않았었습니다. 노태우 정권이 계속되면서 군사정권의 군사정권의 잔재가 계속 집권을 하면서 대한민국은 민주화된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이상한 상태가 계속되게 되었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 민주시민들, 민주화 투쟁가들은 여전히 숨어 다녀야 했고, 노동운동을 했다라는 사람들이면 하나같이 빨갱이, 간첩, 주사파로 몰려서 경찰에 붙잡히고 고문을 당하는 일들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던 때입니다. 고문이라고 하니까 요즘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대한민국에 고문이 있었느냐고요. 그것도 87년 6월 항쟁 이후에 고문이 있었느냐고요. 네, 있었습니다. 참으로 참담한 얘기입니다만 김영삼 정부 초기까지도 고문이 존재했었습니다. 고문이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은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나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경찰이 시민들을 함부로 잡아 가두지 못하죠. 체포 구금 못합니다. 구속영장이 있어야 되고 긴급 체포를 하는 경우에도 되게 제한적이에요. 제한적으로 긴급 체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자 생활을 막 시작할 때 2002년, 3년 그 무렵까지도 여전히 긴급 체포, 영장 없는 체포로 사람을 잡아 가두고 48시간 동안 경찰서에 붙잡아 두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아니, 사전 구속 영장을 통해서 구속되고 구금되는 사례가 오히려 드물었습니다. 제가 경찰서 출입을 하면서 취재를 할 때마다 항상 수감인 명부라는 것이 경찰서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항상 임의동행 긴급체포 그런 형태로 유치장에 수감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영장이라고 기재된 사람은 정말 며칠에 한 번 나올까 말까 매우 드문 사례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군사정권을 빨리 끝내지 못했던 후과는 무척이나 길고 오래까지 계속됐었습니다. 네. 이 날파리가 지금 이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날파리가 자꾸 나돌아다니면서 저를 괴롭히고 있네요. 자, 물론 그 이유는 김영삼, 김대중 두 사람의 분열 때문이었다라고 다들 뼈아프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마음 아파하고 계시죠. 죄송합니다. 마지막까지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때 그냥 양보를 할 걸 그랬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죠. 김영삼 대통령도 돌아가시기 전에 그 87년 당시 분열에 대해서 회고를 하면서 후회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하튼
DJ와 YS 분열을 틈타서 집권한 노태우는요, 민주 세력들을 탄압하는데 정권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었습니다. 당시는 여소야대 정부라고 그래서 김영삼, 김대중 이 두 사람이 주도하던 통일민주당과 평화민주당이 그 국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태우가 주도한 민정당은 제1당이긴 하지만 과반수를 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야당, 특히 김영삼, 김대중의 눈치를 보아야만 했었습니다. 대신에 이들은 다른 걸로 전국을 운영해왔고 전국 주도권을 잡는데 악용을 했는데, 전국 주도권을 잡아야 할 때, 전국의 주도권이 필요할 때마다 써먹었던 것이 운동권, 당시 민중운동을 하던 사람, 민주화 운동을 하던 사람, 노동운동 하던 사람들을 빨갱이라고, 간첩이라고, 불순분자라고, 주사파라고 잡아 넣는 것이었습니다. 고비 때마다, 선거를 앞두고 있을 때마다, 정권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써먹었던 방법이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과거 군사 정권과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던 게 바로 노태우 정권이었습니다. 노태우 정권 벌써 30년도 더 된 옛날 얘기 있죠. 그래서 그 노태우 정권을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정말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도 머릿속에, 뇌리속에, 그리고 제 뼛속에 그 고통스러웠던 기간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잊을 수 없죠. 어떻게 그 날들을 잊겠습니까? 민중의 힘으로 민주헌법을 쟁취했는데 정권이 군사 정권의 후예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민주주의가 진보하기는커녕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모습, 군사 정권의 잔재가 그대로 남아서 민중들과 민주 세력들을 탄압하는 그런 모습을 두 눈으로 보는 그 참담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노태우는 민주 투사들을 불순분자로 매도하며 감옥에 잡아 넣는 것으로써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해 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다가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죠. 바로 이 사건입니다. 윤석양 이병 사건입니다. 자, 윤석양 이병 사건이 뭐냐? 윤석양 이병은 당시 CA그룹이라고 알려져 있죠. 재헌의회 그룹의 한 분파에서 활동을 하다가 어떻게 저떻게 군에 잡혀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뭐 강제 입영 비슷하게 군대 입대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입대하자마자 벌어진 것이 바로 보안사령부, 당시 보안사령부, 지금의 기무사령부죠. 기무사령부로 붙잡혀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고문과 회유, 협박을 받았죠. 결국 이 사람은 기무사 소속의 프락치가 됩니다. 기무사에 소속돼 있지만 실은 운동권 내부의 정보를 군 정보기관에 고스란히 흘려주는 말 그대로 프락치가 된 겁니다. 프락치 활동을 하던 윤석양 이병은 다마 양심의 가책을 견디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90년 10월 5일 윤석양 이병은 기무사, 당시 보안사죠. 보안사를 빠져나와서 신문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KNCC 인권위원회, 당시 기독교 인권위원회죠. 기독교 인권위원회를 찾아가서 군 보안사령부가 운동권 출신을 회유 협박해서 프락치로 활용하고 있으며 주요 인사들, 정치권, 운동권, 제야, 그다음에 시민단체, 여기 주요 인사들의 사찰 파일을 보관하고 있다라고 폭로합니다. 실제로 당시 윤석양 이병은 보안사에서 작성한 사찰 파일,
오히려 조난 자료라고 알려져 있죠. 그 조난 자료, 사찰 파일을 가지고 와서 폭로해 버립니다. 발칵 뒤집어졌었습니다. 90년 10월 5일이면은 김영삼과 김종필이 노태우와 함께 민자당이라는 걸 만든 그 직후였습니다. 3당 합당 알고 계시죠? 3당 합당 직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런데 3당 합당이 됐는데 보안사령부에서 누구 파일도 갖고 있었다? 김영삼 파일도 갖고 있었다. 김대중 파일은 물론이고 김영삼 파일까지 갖고 있었다. 자, 당시 민자당이 집권당이고 그 집권당의 총재가 김영삼이었는데 대통령은 노태우였을지 몰라도 여당의 총재는 김영삼이었는데 여당 총재의 X파일을 기무사가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었던 거죠. 그것을 바로 이 윤석양 이병이 폭로한 겁니다. 발칵 뒤집어졌죠. 그때 윤석양 이병이 이런 말도 합니다. 이런 파일들, X파일들, 조난 파일들이 남아있다는 것은, 만들어졌다는 것은 아마도 운동권 곳곳에 프락치들이 활동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라고 말합니다. 자, 윤석양 이병이 이렇게 폭로를 했지만 윤석양 이병이 폭로하지 않았더라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 안기부, 보안사 이런 곳에서는 운동권들을 붙잡아서 그 운동권을 회유한 다음에 프락치로 활용하고 있다는 거, 예,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 무렵에 유달리 많이 터지던 조직 사건, 이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간첩 조직을 잡았다. 간첩이 침투한 운동권 조직을 잡았다. 노동운동에 침투한 불순분자들을 잡았다. 라고 하면서 조직들을 쫙, 그리고 압수물을 쫙 진열한 다음에 사진 찍고 하던 뭐 그런 사건들입니다. 이른바 그때는 조직 사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조직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던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었던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조직 사건이 많이 터질까 궁금해했던 사람들은 그 이유를 알았던 거죠. 아, 프락치들이 들어와 있구나. 군에 입대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프락치가 돼 있던 내 친구. 집에 내려가서 고시 공부한다던 친구가 알고 보니 프락치가 돼 있는 경우. 이제 그만두고 어머니 병간호를 하러 가겠다라고 귀향을 한 줄 알았는데 프락치가 돼 있던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여기저기서 발견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불거진 한 사건. 그때 의문이 제기된, 이것도 프락치 때문에 생긴 사건 같습니다 라고 알려진 일이 하나 있었죠. 바로 이게 인천 부천 민주노동자회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윤석양 이병 사건이 터지기 약 1년 전쯤, 그러니까 1989년 2월부터 6월 사이에, 그러니까 87년 6월 항쟁이 터지고 1년, 2년이 채 지나지 않았던 시점에 벌어졌던 조직 조작 사건, 왜곡 조작 사건입니다. 우리는 조직 사건이라고 안 하고요. 조직 조작 사건이라고 합니다. 시국 사건 중에서도 조작 사건이라고 하죠. 시국 조작 사건 또는 조직 조작 사건, 또는 경찰의 고문 조작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인천 부천 민주노동자회 사건입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이 됐죠. 근데 이 사건을 수사한 곳이 홍제동 대공분실입니다. 홍제동, 제가 알기로는 치안본부 대공 3과가 사용하던 대공분실, 치안본부, 당시엔 치안본부였습니다. 치안본부 대공분실, 대공 3과 소속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수사를 했다고 하죠.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인천 부천 민주노동자회, 인노회 사건이라고 합니다. 인노회 사건으로 구속이 되고 수감이 되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최동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성균관대 법대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인천 지역, 인천 부천 민주노동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신데, 이분은
홍제동 대공분실로 연행이 된 뒤에 고문을 견디다 못해서 스스로 자살을 시도합니다.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하지만 돌아가시진 않았습니다. 다행히. 그런데 그 후유증이 오래 남게 되죠. 결국에 병원에 입원합니다. 근데 병원에 입원을 해서 몸과 마음을 추스렸으면 괜찮은데 그때부터 이분은 정신병을 앓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을 못 알아보기도 하고요.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요. 내 귀에 도청장치가 심어져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결국에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병세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한양대에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입니다. 결국 돌아가시죠. 그 당시 남긴 유서가 있습니다. 그 유서정에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거든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저들이 나한테 원하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것이다. 무기력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최동 열사는 아마도 자신의 이 병증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것이 병증이다, 정신병이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극복하기 위해서 무척이나 노력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인 스스로 견뎌내기가 너무나도 힘드셨던 거죠. 그러면서 유서에 남긴 겁니다. 적들이 나한테 원했던 것은 내 정신과 육체를 파괴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 내가 무기력한 사람이 되는 그것을 원했던 거다. 결국 그렇게 돌아가십니다. 아들을 앞세운 아버지, 최동 씨의 아버지는 아들의 49제가 끝난 지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서 화병으로 돌아가십니다. 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놀랄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최동 씨와 함께 노동운동을 했던 김순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역시 성대 출신이죠. 인천 부천 지역 민주노동자회에서 아주 열심히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라지죠. 그때가 89년 2월이었다고 합니다. 89년 2월 갑자기 사라진 뒤 그러니까 김순호 씨가 89년 2월에 갑자기 사라진 뒤에 인천 부천 노동자회, 민주노동자회, 인노회의 사람들이 잇따라 구속되기 시작했고 경찰에 붙잡혀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최동 씨도 얼마 뒤에 이 붙잡혀가서 고문을 당하죠. 자, 그 일이 있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김순호가 나타납니다. 경찰이 되어서 나타난 거죠. 인노회 사람들은 다들 치를 떨었습니다. 김순호가 우리를 배신했구나. 김순호가 우리 이야기를 적들에게 팔아넘겼구나.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김순호는 그 뒤로 동문 모임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최동 열사의 추모제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와서 가장 먼저 술잔을 따랐어야 할 김순호는 절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최동 열사가 가장 아끼는 사람이 바로 김순호였다고 하죠. 그런데 그렇게 아꼈던 김순호는 경찰이 된 뒤에 한 번도 자신의 선배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당시 김순호와 친했던 또 다른 동기들의 증언을 들어보면은 김순호가 김순호가 경찰에
인노회를 팔아넘겼을 법으로 예상되는 그렇게 보이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당시 자료를 좀 볼까요? 당시 자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당시 인노회에 같이 활동을 했던 박경식이라는 분은 89년 4월에 갑자기 사라졌는데 그때부터 인노회 활동하던 사람들이 잡혀갔다.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김순호가 경찰 특채가 됐다는 걸 알았다. 자, 그 다음에 또 김순호와 가장 친했다고 주장한 어떤 사람은요. 경찰 조사를 받고 있을 때 지회장이었던 김순호와 개인적으로 나눴던 이야기까지 경찰이 알고 있더라. 그러니까 나와 김순호 사이에 사적으로 나눈 대화를 경찰이 다 알고 있더라. 당시만 해도 경찰의 수사력 엄청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김순호가 경찰의 특채가 됐더라. 당연히 이상할 수밖에 없었다. 김순호와 관련된 얘기는 사실 이렇게 주변 사람들의 얘기뿐만 아니라 경찰 내부에서도 많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경찰들이요, 운동권 출신들을 대공특채 이렇게 특채를 하기는 하지만 특채를 하고도 자기들도 영 찝찝했던 거죠. 쟤는 친구들을 배신하고 경찰이 된 애야. 사실상 내부적으로 조금 따돌리는 일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김순호 역시도 그래서 그 경찰들 사이에서 나온 얘기가 김순호가 그렇게 내부에서 프락치 짓을 해가지고 경찰에 정보를 넘겨주고 그 공로로 특채됐다는 얘기쯤은 그 동네에서는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었다고 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운동권을 하다가 경찰로 특채된 사람 여러 몇 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 동지들을 판 그 대가로 그 자리에 왔다. 그거 모르는 정보경찰은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거나 김순호는 얼마 전까지도 계속해서 보안과, 대공과, 정보과 이런 데서 활동했습니다. 대공특기라고 하죠. 예. 그렇게 해서 동지들을 팔고 그는 항상 승승장구 그리고 지금까지 초대 경찰국장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겁니다. 이거 너무 의혹만 가지고 너무 단정적으로 보도하는 거 아니냐? 아직까지 확실한 건 하나도 없는데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김순호가 한 말이 있어요. 변명이라고 해두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주화 운동이 주사파로 변질되는 것에 환멸을 느껴서 귀향을 했고 귀향을 해서도 고민이 계속되어 가지고 홍제동 경찰 대공분실에 가서 상담을 했다. 그런데 당시 담당 경찰의 주선과 제안으로 경찰이 됐다. 아주 좋게 아주 표현을 순화하긴 했지만 스스로 인정한 거죠. 내가 동지들을 팔아서 경찰이 됐다. 저는 이 말이 자백을 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자, 볼까요? 다시 한번 자세히 봐주십시오.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민주화 운동이 주사파로 변질되는 것에 환멸을 느껴서 귀향을 했고 그러다 고민이 계속 이어져서 경찰 대공분실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고 자수를 했다는 얘기죠. 담당 경찰의 제안으로 경찰이 됐다. 너무 뻔한 스토리 아닙니까? 예. 이건 의혹 정도가 아니죠. 자, 댓글 한번 볼까요? 이거는 의혹 정도가 아닌데요. 예. 훌핏님, MLI님, 그걸 말이라고. 탕탕님, 프락치 보면 친일바랑 다를 게 없음. 예. HD님,
순호야 변명 좀 해봐라. 말 좀 들어보자. 윤성은님 자백. 박영아님 맞습니다. 소나무님 그렇게 들립니다. 참. 황금가면님 노덕술이라고 하셨군요. 네. 김영애님 저 얼굴에 악마가 숨겨져 있다. 손영숙님 친구 팔아 죽이고 출세한 천하의 죽일 놈. 뭐 다들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군요. 제가 못 보는 사이에 루키님 후원 감사합니다. 뿌락지 일제 개다리라고 하셨네요. 뭐 대부분 다 같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 이름 뷰리님 뿌락지였음을 시원하게 인정함.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뉴스 바로 알기님 노덕술이 생각나네요. 저는 사람이 아닙니다. 블라디미르님, 저희 아버지, 그러니까 아마 이게 김순호와 함께 근무를 하셨던 분이라고 하시죠. 저희 아버지가 김순호가 무궁화 2개 다른 것도 겁나 신기하시대요. 글쎄요, 뭐 배신자들 글쎄 뭐라고 해야 될지 제가 참 말이 안 나오네. 이거 참.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자, 근데 뭐 김순호가 어떻게 경찰이 됐든 이런 사람을 경찰국장에 앉히든 뭐 알아서 하라고 하죠. 뭐 경찰국 안 그래도 위법인 곳인데 우리가 없애버리면 되지. 뭘 경찰국장이 누가 됐다고 우리가 열받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애버리죠, 통째로. 그러면 되는데 저는 이런 사람이 출세해서 지금까지 떵떵거리고 살았다는 것에 무척 배신감을 느낍니다. 노동운동하고 민주화운동하고 마음속에 그 열정과 분노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은 그저 평범하게 살고 있거나 어떤 분들은 평범하지 못한, 평범보다 훨씬 못한 삶을 살고 있는데 이자는 이렇게 뻔뻔스럽게 빙글빙글 야비하게 웃으면서 출세를 하고 있네요. 민주당 그동안 뭐 했나요? 정말 화납니다. 어떻게 이런 자가 그대로 살아남아 있도록 놔뒀을까요? 기가 차네요. 자, 어쨌거나 저는 이 김순호라는 사람을 초대 경찰국장에 앉힌 윤석열 정권이 뭘 원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잡힙니다. 윤석열이 원하는 것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닌 민중을 때려잡는, 민중의 슬픔이 있는 곳에서 민중과 함께 슬픔을 함께하는 그런 시민의 경찰이 아니라, 국민의 경찰이 아니라 민주민들이 눈물 흘리고 있을 때 그 눈물이 갑자기 저항으로 바뀌지 않을까, 감시의 눈초리를 번뜩이면서 뭐 하나 이상한 게 있으면 잡아가들고 두들겨 패던 민중의 몽둥이 독재시대의 경찰로 돌아가는 것을 바라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이 원하는 것은 시민들을 개처럼 짓밟는 독재시대의 경찰이자 인간성까지 상실한 검찰의 시녀, 권력의 시녀를 바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사진 혹시 어떤 사진인지 아십니까? 이 사진은요, 91년 5월 26일일 겁니다. 김귀정 열사가 대한극장 앞에서 사망하던 바로 그곳입니다. 여기 서 있는 경찰, 가운데에 있는 경찰 보이시죠? 이 가운데 있는 쓰러진
시위 학생들을 밟고 올라가서 지근지근 밟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진 다시 한번 찬찬히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보세요. 경찰이 서 있죠? 근데 학생의 머리가 여기 있네요. 이게 뭘까요? 예, 이 학생은 쓰러져 있는 겁니다. 쓰러져 가지고 예, 지금 차곡차곡 이게 사람이 많이 몰린 상태에서 사람 한 사람이 쓰러지면 그 위에 엎치고 덮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쭉 깔려버리죠. 그게 바닥에 깔려 있는 그 학생들을 밟고 다니는 게 이 경찰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학생들이 도망가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자, 도망가는 경찰, 이 학생들을 뒤쫓기 위해서 여기 쓰러져 있는 학생들을 밟고 올라가는 게 이 경찰의 모습입니다. 이게 경찰입니다. 요즘 경찰 이러지 않을 요즘 경찰들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모습이죠. 근데 예, 있었습니다. 혹시 여기에 장용진 있느냐고요? 여기 있습니다. 이 뒤에 경찰의 발이 보이시죠? 제가 이날 이때가 제가 이 하얀색 점퍼를 입고 있었는데 집에 가보니 등짝에 발자국이 돼 있더군요. 눈앞발이 딱 찍혀 있더군요. 내가 언제 차였었나? 몰랐었는데 지금 보니 이때 차였던 거죠. 저는 이때 차 있는지도 모르고 정말 정신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 어찌 됐는지 몰라서 거의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돼서 주위를 두리번거리던 때였죠. 그때 이렇게 저는 제 등을 밟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 사진을 잊을 수 없습니다.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을 때려잡는 민중의 몽둥이가 되어 있는 정권의 시녀가 되어 있는 모습, 가장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사진입니다. 동시에 제 개인적으로도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사진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김기정 열사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혹시 내 옆에 깔려있던 그 여학생이 김기정 열사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가끔 가위에 눌려서 깰 때도 있어요. 꿈속에서 김기정 열사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나는 너 미워하지 않는다 라고 그러고 가는 꿈도 몇 번 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사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권이 원하는 것은 바로 경찰이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박근혜 때, 이명박 때 국민을 향해서 물대포를 쏘던, 그래서 우리 백남기인 농민을 아스팔트 바닥에 내팽개치던 그런 경찰로 되돌아가기를 바라는 거죠. 윤석열 정권이 원하는 겁니다. 이 장면 아시는 분 다 아실 겁니다. 이른바 백골단들한테 질질 끌려갈 때, 다 꼭 그때 백골단 애들은 시위 학생들을 끌고 갈 때 이렇게 기차놀이 같은 걸 시켰어요. 앞 사람의 허리를 잡고 고개를 숙이고 따라오라고. 이런 짓을 시켰죠. 생각해보면은 이게 참 치욕적인 행동인데, 이런 것들을, 이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반인권적인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것이 바로 당시 독재시대 경찰입니다. 근데 윤석열 정권은 독재시대의 경찰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김순호 같은 사람을 경찰국장에 앉힌 겁니다. 말이 경찰국장이죠. 사실 이 사람이 경찰청장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을 그대로 지켜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함께 싸우시겠습니까?
역사를 단박에 뒤로 되돌리려고 하는 작태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충무로에 가면요, 이 표지석이 바닥에 있습니다. 가끔씩 충무로 가다가 우연히 봅니다. 이 표지석. 지금도 가슴이 아프고요. 지금도 분노가 치미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그 분노를 가라앉히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가 조금씩 민주화된다는 믿음이었고, 그 민주화되고 있는 모습에 뿌듯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뿌듯함이 단박에 무너져 내리는 것이 요즘입니다. 감히 이명박도 박근혜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 경찰국인데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댓글 한번 볼까요? 자, 올리브 저는 함께 싸울 거예요 라고 하셨고요. 촛불도 짱돌도 들고 나가야겠다. 집회에 나갑니다. 윤성은님, 이상민 탄핵, 심님, 윤석열 탄핵이라고 하셨군요. 박용진아, 김기정 열사한테 부끄럽지 않냐? 그러게 말입니다. 호시우행님, 장 기자님 순간 급발진하는 이유가 있었네. 글쎄요, 제 몸속에, 제 피 속에, 제 뼈 속에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는 기록들입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일본의 어떤 사람들이 지금 천안에 있는 망향의 동산에 가면은 당시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징용에 끌려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분들의 유골을 모셔다가 그렇게 이렇게 추모비를 세워놓고 있어요. 그 추모비를 세워놓은 걸 가지고 일본 애들이 수시로 찾아와가지고 그 추모비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민족이 겪은 그 피 맺힌 한과 분노를 겨우 돌멩이 따위에 기록해뒀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우리는 그 분노와 치욕의 기록을 뼛속 깊이 아로새겼다. DNA 깊이 기록해뒀다. 마찬가지입니다. 군사 독재에 그 참혹했던 그 비인간적이고 반인권적인 행태, 전 아직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 종이 쪽이나 어디 그런데 기록해 둔 게 아니고요. 제 몸속에, 제 뼛속에, 제 피 속에 기록해 뒀습니다. 그래서 이 검찰 독재 정권, 검찰 쿠데타 정권이 난동을 부릴 때마다 불끈불끈 살아오릅니다. 절대 우리는 지지 말아야 될 겁니다. 지지 말고요. 끝까지 살아남아서 다시 한번, 다시는 저들이 민주주의를 민주주의를 후퇴시키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아우, 답답하네요. 다음 순서 넘어갈까요? 네, 댓글 참 한번 읽어볼까요? 쿨피님, 광화문 집회 못하나요? 글쎄요, 광화문 광장에서 못할 뿐이지
광화문에서는 계속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애경 맥콜님인가요? 예. 애경 맥콜크님? 예. 경정복 오래 못 갈 거예요. 같이 힘 모아 싸워 견뎌냅시다. 라고 하셨네요. 예, 감사드립니다. 자, 예. 손영숙님, 저는 광주 5.18 때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똑똑히 기억합니다. 아휴, 그럼요. 답답합니다. HD님, 집회에 불러주신다면 이 한 번 바쳐 민주화를 위해 바칠 각오되어 있습니다. 나이 60 살았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아휴, 그러게 말입니다. 예. 제가요, 제 나이가 50이 넘어가면 이런 걱정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이 뒤로 후퇴할 건 하고 있다라, 민주주의가 뒤로 후퇴하고 있다라는 걱정은 안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걱정은 이어지고 있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서도 계속 역풍 타령하고 있는, 중도 타령하고 있는 민주당의 수박 국회의원들 한심합니다. 한심해요. 도대체 중도는 어디 있는 섬입니까? 그 중도에는 과연 표가 그렇게 많이 쌓여 있습니까? 역풍이 분다고요? 역풍은 언제 분 적이나 있습니까? 역풍 한번 풀어주기를 바랍니다. 제 역풍이 분다면 그 역풍과 맞서 좀 싸워볼게요. 역풍과 맞서 싸울 생각은 하지 않고, 지금 여기서 역풍이 분다면 그것이 부당한 것인데, 그 부당한 역풍에 맞서 싸울 생각하지 않고 역풍 불까 겁나서 아무것도 하지 말자라는 그 발상,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발상인지 참 궁금합니다. 지금 윤석열 지지율이 24%잖아요. 24%에서 역풍이 불어봤자 얼마나 분다고 지금 그 난립니까? 예? 겁나면, 무서우면 차라리 무섭다, 겁난다, 나 앞에 나서기 싫다, 자백을 하세요. 비겁하게 쪼잔하게 역풍 타령 좀 하지 말란 말입니다.